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전종우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 지상파 방송 광고의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발표자분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와 인공지능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주셨고요. 저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지상파 방송 광고 발전이나 채널 브랜딩 이쪽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의 경쟁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지상파 방송인데 사실은 제가 이쪽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이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발표한 거 다매체 시대의 지상파 방송의 발전 방향,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지상파 발전 방향, 이런 비슷한 류의 발표들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미디어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지상파는 사실 어렵게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두 발표 제가 들으면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저도 이제 아들, 딸이 대학생인데 아들은 이제 어문 계열이고 딸은 융합 전공을 하는데 복수 전공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문과고 이과고 인문 계열이고 사회계 계열이고 그냥 복수 전공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다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발전 방향을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진짜 인공지능이 만능인가 라는 얘기도 한번 포함해 볼까 합니다. 지상파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식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쇄매체 거의 다 이제 무너졌죠. 제가 처음 이제 박사 공부할 때 미국에서 봤던 저널 되게 The Print is Dead라는 그 저널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매체가 죽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2000년 초반인데 아직까지 명맥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앞에 유승철 교수님 발표처럼 OTT 나오고 방송 채널과의 경쟁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게 인공지능 상황에서 지상파 광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도 고민을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장표도 제가 많이 썼던 장표인데요. 전통 플랫폼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초기에는 구분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덮어지면서 사실은 디지털 우위 시대가 지금 형성이 됐고요. 광고 같은 경우도 우리 방송광고법에 보면은 프로그램과 광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PPL부터 중간 광고 도입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광고하고 그 안에다가 그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융합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환경이고요. 게다가 여기도 또 인공지능이 거기 덮어지면은 더더욱 변화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얘기 좀 하기 전에 제가 광고대행사 그 조직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요새 너무 이렇게 팀들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일하던 회사의 대기업 계열 저는 LG에드 출신인데요. 그 대기업 대행사의 일반적인 이제 부서가 이렇습니다. 기획 있고 CR 있고 마케팅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있고 PR 제작관리 직원팀. 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퇴사할 때는 멀티미디어 팀이라고 인터넷 광고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제작 부분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기획 부분도 아이디어에서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미디어 플래닝이나 바잉에서는 미디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부분도 왜 기술 도입하면 효율화 작업을 해서 저 있을 때는 제작 관리랑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 관리하고 지금도 그러겠죠.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효율화는 되긴 하겠지만
저는 광고주 응대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심층적인 이해가 인공지능이 현재로서는 단순한 현재로서는 그걸 다 대체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도 아까 우리 신 대표님에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보조 도구로 조수로 쓰는 건 좋은데 사실은 창작이라는 게 레퍼런스가 없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장단점도 많죠. 보면은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인공지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한참 딥페이크 얘기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고 광고는 조금 낮지만 콘텐츠 창작에서는 카피라이트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여기서는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추천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광고는 메시지를 보고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 뭐 태도 어쩌고 인지 감성 해가지고 행동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그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인공지능 추천하면은 우유 떨어지면 사고 광고가 소멸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 의사결정 인간이 하던 의사결정 단계를 뺏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주가 우리가 마케팅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적과 소비자가 내가 그 소비자로서의 그 권리를 확보하는 인공지능 활용 방법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뭐 인공지능 기술은 요새 훨씬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사람 목소리 모방하고 뭐 작고한 배우 이미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윤여정 뭐 배우 같은 경우는 젊은 배우 젊을 때 모습 해가지고 뭐 KBS에서 많이 썼었죠. 요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것들이 나와요. 제가 그 비틀즈가 신곡 발표했죠. 작년에.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나웬덴 이게 존 레논이 78년에 죽기 전에 이제 작업한 거라 그러는데 폴 맥카트니랑 링고 스타가 연주하고 거기 존 레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만드는 그 앱도 많아요. 지금 미국의 런웨이나 루마 AI, 뭐 중국의 킹 이런 것들은 영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네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품질 좋은 거를 만든다고 해요. 당연히 광고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시각적인 완성도야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5개 광고에도 쓰입니다. 이거 집행한 건데 윤봉길 사진 한 장, 윤봉길 의사가 흑백 사진 하나 남아 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컬러로 이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행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입모양 제스처 싱크해가지고 흑백 사진 한 장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뭐 아주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인공지능의 사람이 만드는 거랑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는 앞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문제가 그 독립적으로 완성도 있는 제작물 결과물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신 대표님 발표에서 지금 많이 했는데 제가 한 얘기에 대한 사례들을 다 발표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인공지능을 제작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홍보거리가 되는 거죠. 보조도구는 되지만 완성된 광고물로서는 아직은까지는 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게 사실 광고의 핵심인데 인공지능이 그거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까 도움을 받다 그러냐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예술학과도 같이 이제 신방과랑 같이 하는데 박사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제 학생이 이제 사업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작곡 프로그램에서 카피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인공지능으로 이제 작곡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카피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 또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 만든 우리 논문 써도 그거를 인공지능이 쓴 논문을 무섭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카피라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곡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무조건적인 공포나 두려움은 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글로벌 광고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언어 번역은 되게 확실하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국가별로 현지화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제작물을 가지고 우리 광고판에서 쓰는 이제 베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베레이션 작업은 인공지능이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창작 생성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기존 제작물을 베리에이션 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 보니 글로벌 광고에서는 뭐 언어나 아니면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에서는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제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유교수님이 아까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커넥티드 TV랑 어드레서블 TV가 대표적이죠. 커넥티드 TV는 그 주로 이제 OTT 창구로 많이 쓰이고 어드레서블은 뭐 셋톱박스 활용해가지고 타겟팅하는 데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제가 현업에서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가져왔는데 IPTV 같은 경우 여러분 보통 아까 그 스마트폰이랑 같이 쓰잖아요. KT면 IPTV도 KT, 스마트폰도 KT.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회사인 경우는 멀티태스킹 할 때 그걸 잡아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면 왜 우리 멀티태스킹 할 때 시청률과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할 때 TV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보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뭘 보고 있는지 이걸 양쪽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지금은 뭐 실용화 단계라고 하는데 효용성에서 돈도 많이 들고 효용성 때문에 지금 이제 쓰진 않는다 그러는데 이런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은 뭐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 잠깐만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 추천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알렉사가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데 에코가 이제 그거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란 뭐 해줘, 뭐 우유 주문해줘 그러면 아마존 PB로만 쫙 추천해가지고 띄워줘요. 그럼 거의 아마존 PB를 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타자에서 손가락에서 이제 목소리로 바뀌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얘가 추천해주는 게 전부 다 PB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광고를 보고 감성적인 반응을 해서 태도 바뀌고 구매로 가는 행동까지 연결되는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우리 세비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고 똑똑한 컨슈머를 지향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과 광고주 마케터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가 당연히 그거는 무슨 우리가 옵트인 하죠. 다 개인정보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자체를 침해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막 해줘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뺏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SNS나 우리 인스타나 이런 데서 추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받고 마케팅 목적에 추천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약간 기만 광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얘가 나를 알아보고 이 제품을 추천했고 나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했나? 라고 살 수 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광고에서 말하는 기만, 사기, 허위 광고 표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좀 했는데 요새 이게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3D TV 나왔다가 MB 정부 때 TV만 왕창 팔고 망했습니다. 메타버스 우리 코로나 때도 메타버스 한참 붐이다가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저도 메타버스의 미래는 믿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장밋빛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샤오 교수가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거 기술적 폭락, 우리 옛날에 IMF 이후에 인터넷 붐 같이 붉은 청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냥개를 속이는 사기래요. 이런 거 지적하고
마법 같은 이익 그런 거 없다.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앞으로야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투자금 몰리고 주가 뛰었는데 이게 사실은 거품이고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분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요새 책 저도 나오면 읽는데 새 책이 나온대요. 나왔나? 넥서스라는 책인데 이건 좀 우려에 대한 건데 인간 수준 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월등한 이제 그걸로 가버리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분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부르면서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복지나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에 맡기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수긍할 수 있냐는 거죠.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를 학성하거나 무기물의 생명 부여하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전체 생명 진화의 과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쪽 시각에 조금 테슬라나 우리 스티븐 호킹이나 이쪽에서 보는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인공지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상파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상파 경쟁은 너무너무 치열하죠. 아까 OTT와의 경쟁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뭐 광고 모델도 하긴 하지만 보통 소비자랑 그거를 다 직접 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광고를 대행하고 뭐 기술이 뭔가 대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애버리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부가적으로 뭐 OTT도 광고를 받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랑 소비자랑 제품을 직접 이어줘 버리는 게 사실은 뭐 광고가 진화하고 개념을 확정시키면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는 특히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옛날에 채널 브랜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방송 채널, 뭐 지상파 채널, 뭐 케이블 채널, 스포츠 채널. 근데 그게 어느새 프로그램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채널 막 건너서 하잖아요. 케이블에서. 근데 지금은 출연자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파워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채널과 프로그램과 출연자로 하면 출연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제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중계 3사가 다 했잖아요. 어디 보셨어요?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되게 잘해요. 재밌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MBC 출신이라 돈은 많이 받겠지만 MBC 중계를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김성주 아나운서 것만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의 아이덴티티가 그나마 MBC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MBC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출연자 브랜드와 채널 브랜드, 프로그램 브랜드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MBC를 저쪽에 놓고 TV조선을 이쪽에 놨을 때 상대적인 거. 그러면 저기를 이제 진보라고 보고 여기를 보수라고 보면 저 개인적인 거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전혀 채널들한테 부담 느낄 건 없고요. 그러면 조사의 표현 있겠죠. KBS가 저기 있다가 일로 왔어요. 사장님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 아이덴티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TV조선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채널도 채널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을 보시는 분이 뭐 연세가 있고 뭐 이렇게 식당 가면은 TV조선만 틀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채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팍스 TV가 완전 보수 채널이잖아요. 트럼프도 팍스에서만 뭐 토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채널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사실은 TV조선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시청자층과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 트로트나 이런 성형 같은 거. 물론 공영방송은 하기 힘든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채널도 우리가 공영이라는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되냐라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상파가 그나마 먹고 살려면은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유튜브나 뭐나 사실 따라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그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손석희 질문들이라는 프로 우리 다섯 번인가 네 번인가 했잖아요. 저도 꼭 봤는데 시청률이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진행자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손석희라는 진행자가 MBC랑 뭐 JTBC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반적인 디지털 채널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상파 광고 같은 경우도 아이덴티티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이랑 경쟁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상파의 광고를 집행한다는 거는 특별한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는 그런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가 여기다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광고 신뢰도랑 매체 신뢰도랑 이게 되게 관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근한 예로 뭐냐면 그 파리에 옥외 광고가 진짜 몇 개 없어요. 간판도 정말 조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엄청 비싸요. 근데 몇 개 없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요. 조그만 간판도. 근데 우리는 광고가 난무하잖아요. 이런 거기서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뭐 고급화 전략, 뭐 명품 전략, 뭐 이런 게 뭐 말이 웃긴 하지만 지상파 광고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광고주가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극장에서 광고 볼 때 1분씩이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TV에서는 15초밖에 안 나오는데 극장 가면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런 극장에서의 광고 봤던 경험을 지상파에다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채널 디퍼런스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스마트폰이나 탭이나 그런 스몰 미디어랑 빅 스크린하고 스몰 스크린을 비교했을 때 TV로 경험할 때 훨씬 더 그 매체 특성으로 인해서 메시지 소국력이 뛰어나요.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고 비즈니스에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좀 더 지나면 뭐 되겠죠. 뭐 우리 딥페이크도 뭐 2040년에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기회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지상파만의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고, 플랫폼으로서의 방송사의 가치는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방송사 가면 그냥 덜렁 그 안테나 하나 있고 그냥 건물 하나 하거든요. 프로그램은 다 사오죠. 그러니까 중계기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 뉴욕 같은 데 가봐도 지상파 같은 뉴스 보도 프로그램만 거기서 제작하고 다 사오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플랫폼으로서의 방송사는 이제 이미 좀 끝난 것 같고,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그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MBC 같은 경우는 뭐 그 피지컬 100도 찍고 뭐 그런 게 하나의 재미있는 시도로 보이고요.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파만의 특성을 가진 광고 유형, 광고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채널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개별 회사 결정 정책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지상파에게 좀 뭔가 여지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의사 결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은 공영적이지 않은 지금 현실에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거 매물 나와도 살 데 없습니다. 비싸게만 하고 뭐 사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뭐 미디어 산업, 광고 산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그런 논의와 학문적인 논의, 실무적인 그런 토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상파 광고 수익 다각화는 맨날 말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광고 매체가 된다고 광고는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넷플릭스가 요새 지상파한테 계속 찌르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팔라고. 그게 웨이브에서 보통 주로 하잖아요. 근데 웨이브랑 지금 그 티빙이랑 합병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막 그 교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팔면은 사실 지상파의 수익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웨이브에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TV랑 합병에서의 이후에 그 자회사인 그 합병 OTT의 가치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의 판매와 광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접 광고의 활성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 요새 많이 하는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OTT도 사실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브랜디드 콘텐츠로 채우면 사실은 OTT도 거기에서 상당 부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웹툰 같은 경우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웹툰은 돈 내지만. 그러니까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대한 삼성 뭐 창업주나 뭐나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 한 300억 주면 정말 재밌게 만들겠다. 돈 안 낼까요? 내죠. 매체비가 얼마, 제작비가 얼마인데. 한 300억에 정말 재밌는 영화 만들어서 그 영화가 사람들한테 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돈 내고 돈을 뭐 내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만큼 그 컨텐츠가 재미있으면 마케팅 메시지랑 컨텐츠가 이렇게 융합된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시청 흐름을 끊지 않는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광고주 돈을 낼 수 있고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채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방송법부터 바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상파가 죽는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방통위에서 무슨 그런 정책 과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답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옛날에는 70년대에는 타이틀 스폰서십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그 제품 이름 걸고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공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것들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송학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거기는 방송학회는 공영성인데 광고학회에서는 조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의 최호진입니다. 이제 오늘 발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공지능 광고라는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위주로의 어떤 생각들, 콘텐츠 위주로의 어떤 마인드 자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광의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방송 채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의문들이 조금은 이제 그 상세대 그 잊어버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발제를 들으면서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방송 채널의 어떤 수익 작게는 수익 아니면 이제 방송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파워에 대한 부분들과 또 좌우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방송 광고, 그다음에 방송 채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아까 발표자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상파 채널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출연자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제 OTT와 경쟁할 수 아니면은 OTT와 대비해서 나름대로 공중파 채널이 경쟁력을 이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향점이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발표자의 어떤 그 소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 어떤 좀 구체적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 방송 채널에서 이제 OTT 대비해서 조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근데 사실 그 아시다시피 그 드라마 제작은 OTT가 시장 다 버려놓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드라마 한 편 제작이 한 5억에서 뭐 한 10억 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편이 거의 뭐 몇십억씩 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상파를 포함한 그 케이블들이 대부분 다 그 예능 위주로 흘러가고 예능이 너무 많아서 시청이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스포츠랑 보도인데 스포츠도 지금 많이 뺏겼죠. 스포츠가 OTT가 사실은 제일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OTT는 대부분 재방송인데 스포츠는 재방송의 콘텐츠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가 제일 경쟁력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미 그거는 뭐 그 쿠팡 플레이가 축구 가져가고 뭐 지금 계속 가져가는 현실이다 보니
저는 그래서 보도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데, 보도는 근데 광고나 엮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공력 성립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보도 프로그램의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신뢰, 아까 그런 거를 확보해서 보도 프로그램 중심의 지상파의 그 컨텐츠 아이덴티티를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경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제가 지금 현직의 미디어 플래너로서 느끼는 이제 지상파 TV가 다 OTT라든지 다른 CTV 채널들에 비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당연히 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상파 TV, 특히 MBC 같은 경우에 어드레서블 TV를 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어드레서블 TV 집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회 때 KBS 담당자분이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왜 KBS는 어드레서블 TV에 대한 준비를 좀 안 하시고 계시냐? 왜냐하면 그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상 MBC에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 있어서 소액 광고주들이 TV 집행을 할 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어드레서블 TV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SBS도 준비하고 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사내 내부에서도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약간의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보면 MB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집행 진짜 많아요. 광고 집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BC는 사실은 그 TV에 대한 광고의 뭐 경쟁일 수도 있지만 어드레스볼을 좀 더 부각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MBC, KBS, SBS 모두 과거 대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난 이후에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보너스율도 예전에는 20% 주고 10% 줬던 것을 뭐 지금 뭐 100%도 주고 뭐 80%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집행을 해도 2배 이상 노출이 되는 식의 경쟁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쪽을 발전시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컨텐츠 경쟁력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넷플릭스의 역으로 컨텐츠를 이렇게 실는 방법, 피지컬 백 같은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MBC랑 KBS가 이제 그 정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 재미 반해서 그 도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할 때인데, 코바코에 있는 제 친한 분한테 들었더니 뭐 뉴스데스크 보너스 준다 그랬더니 광고주가 싫다 그랬대요. 브랜드 이미지 망친다고. 옛날에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그 노출만 많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 지상파가 그나마 디지털이나 OTT랑 이런 경쟁을 하려면 그런 우리 뭐 대부 광고도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가를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는 있고, 그런 패키지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뭐 혹시 학생분들 뭐 질문 없으세요? 오래 앉아 있었는데. 예, 그럼 이제 마무리 좀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 또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유승철 교수님이 첫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AI 광고 시대의 방송 광고 경쟁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망, 이걸 전체적으로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명희 대표님께서는 그 실제로 대행사에서의 이런 그 AI를 활용한 방송 광고 제작 사례를 물론 전체를 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해주셨지만 중요한 기획이라든지 제작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욱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지금 사실 제일 좀 힘든 상황이죠. 지상파의 방송 광고가 앞으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AI라는 주제로 해서 이 방송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조목조목 잘 세 분께서 잘 살펴봐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주제 세미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세미나를 위한 좋은 토대가 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플로우 지켜주신 또 학생분들 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원을 우리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박문진의 이주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런 또 의미 있는 세미나 기억해 주신 우리 광고학회 최세영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 또 여러 임원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방송 광고에 나아갈 방향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정표를 좀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인공지능 시대의 방송 광고 발전 방향 세미나 우리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후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광고학회에서 주최한 한국방송학회 2024 특별 세미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